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 60층. 이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찻잔을 주워 담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거실이 이제 전쟁터 같았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지 창가에 먼지를 닦다가 팔꿈치가 살짝 닿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하얀 도자기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었어요. 깨진 찻잔을 치우던 영자의 시선이 거실 한켠에 놓인 검은 케이스에 머물렀습니다. 바이올린이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그러나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상자 같은 존재였죠. 안녕하세요. 별빛 우체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한 가정부의 숨겨진 과거와 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운명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희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떠나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영자 씨가 사는 펜트하우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자는 8년 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어요. 박재호 회장은 혼자 사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집은 궁전처럼 넓고 화려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에는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영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바로 그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었죠. 저 바이올린만은 절대 만지지 마시오. 케이스도 열어보지 말고 닦을 때도 겉면만 살짝 하시오. 그때 영자는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소중한 악기를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걸까요?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기만 하라는 걸까요? 하지만 일자리가 절실했던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차갑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영자가 거실을 청소할 때마다 그 바이올린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를 부르는 듯 했어요. 검은 케이스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나무의 결 현들이 만들어낼 아름다운 선율에 대한 상상. 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진 기억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사실 영자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음악 선생님께 바이올린을 배웠었죠. 재능이 있다고 칭찬받기도 했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해 본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8살이 되자 보육원을 떠나야 했고 생계를 위해 바이올린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아 키웠지만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성인이 되자 연락을 끊었어요. 영자는 혼자가 되었고 그제야 다시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고 손가락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박 회장의 바이올린을 보며 그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박 회장은 오전에 골프를 치러 나갔고 영자는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침실을 정돈하는 일상적인 루틴이었죠. 그런데 오후 2시쯤 영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집이 더 조용하고 적막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은 따뜻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자는 걸레를 들고 바이올린 케이스 근처로 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겉면만 살짝 닦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검은 케이스가 유난히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 같았죠. 문득 영자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열어보면 어떨까? 박 회장은 적어도 2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그리움이 두려움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박 회장이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는 천천히 바이올린 케이스에 손을 뻗었습니다. 금속 클래스프가 차가웠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첫 번째 클래스프를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두 번째 클래스프도 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케이스의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바이올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박색으로 빛나는 나무, 섬세하게 조각된 디테일, 은은하게 반짝이는 현들. 이건 그냥 악기가 아니라 예술품이었어요. 영자는 숨을 죽이고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본 바이올린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잊었던 기억들, 묻어둔 꿈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영자의 손이 바이올린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에서 들린 열쇠 소리에 영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나 봐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감은 마치 35년의 세월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영자의 왼손은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의 목 부분을 잡았고 오른손은 활을 찾았습니다. 활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말총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나무 부분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으면서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활을 들어 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과연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을까? 영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소리가 엉망이라면? 만약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턱과 어깨 사이에 고정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죠. 그리고 오른손에 든 활을 현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음악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연주였어요.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자의 마음속에서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어요. 보육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곡이었죠. 음악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손가락이 현을 짚기 시작했고 활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정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새가 날개를 펴는 것 같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선율이 퍼져나갔어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는 대형 창문 너머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음악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연주에 집중했어요. 35년 전 그 어린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육원의 작은 연습실, 낡은 바이올린, 그리고 무한한 꿈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음악이 흘러가면서 영자의 마음도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외로움, 그리움, 후회,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까지. 지선상의 아리아는 느린 곡이에요. 하나하나의 음표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영자는 각각의 음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청춘의 열정, 중년의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까지. 활이 현을 스치는 소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꿈도 열정도 자신만의 색깔도 모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렸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영자는 진정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정부라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음악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곡이 절정 부분에 이르렀을 때 영자의 연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35년간의 기다림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영자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자신과의 화해였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위로였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이었죠. 음악이 거의 끝나갈 때쯤 영자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그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마지막 음이 거실에 울려 퍼지고 나서야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여운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가운데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본 순간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재호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어요. 분노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은 바이올린을 든 영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바이올린을 든 채로 얼어붙었고 박 회장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방금 전까지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던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 사과? 아니면 그냥 도망가야 할까요? 박 회장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영자에게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황? 아니면 그리움? 그때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바이올린을 칠 줄 안다는 건 처음 알았소.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예상했던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뭔가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가 간신히 말을 꺼냈을 때 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바이올린을 든 그 손을, 특히 손등의 작은 점을 말이에요. 박 회장의 시선이 영자의 손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영자는 그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갈색 점이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평범한 점이었는데 왜 박 회장이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박 회장은 말이 없었어요. 그는 영자의 손등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희망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영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바이올린을 무단으로 만진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 박 회장이 이상한 행동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정말 큰일이 난 건 아닐까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갑자기 박 회장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지낸 가정부의 손등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을 거예요. 박 회장의 마음속에는 지금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을 보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어린 딸의 손등에 있던 똑같은 점,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의 딸은 3살 때 사라졌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수없이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포기한 지 오래였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손등에 왜 그 점이 있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딸을 그리워한 나머지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점의 모양과 위치는 정말 똑같았습니다. 영자는 박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더욱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영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형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영자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감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용주의 시선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에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영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의 그 느낌. 왜 그렇게 익숙하고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연주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사실 박 회장의 가족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고 어린 딸도 음악을 좋아했었죠. 비록 3살이었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는 걸 좋아했고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며 춤을 췄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자라서 바이올린을 배웠다면?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음악을 하고 있다면? 박 회장의 상상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저 자신의 착각이거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점은 계속해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영자는 이런 어색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바이올린은 아직 손에 들고 있었고 박 회장은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박 회장이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영자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제자리에 놓으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면서 영자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진 바이올린이었는데 이제 아마 다시는 만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케이스를 닫고 클래스프를 잠그는 동안 박 회장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창가에서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자가 바이올린을 원래 자리에 놓자 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조금 진정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영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을 때 박 회장은 또 한 번 그녀의 손등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영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박 회장의 이상한 반응, 자신의 손등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 눈빛.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영자는 자신의 손등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점이었는데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한편 서재에 들어간 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손은 책상 서랍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50년 동안 간직해온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는 소중한 앨범이었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의 사진이 나왔어요. 3살배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손등에도 작은 점이 있었어요. 영자의 것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에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영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모습, 눈물을 흘리며 음악에 빠져 있던 모습, 그리고 손등의 그 작은 점까지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였어요. 하지만 그 우연들이 모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영자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영자가 청소하는 모습, 차를 우리는 모습, 꽃에 물을 주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8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왜 이제야 이런 느낌을 받는 걸까요? 박 회장은 영자의 손등을 계속 확인했어요. 그 작은 점이 정말 딸의 것과 같은지 다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일할 때 항상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 쉽게 볼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2시 박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기로 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검사는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박 회장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일 가능성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박 회장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영자가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흘리면 그걸 수거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일할 때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영자가 거실 소파를 청소하고 난 후 박 회장이 확인해 보니 소파 쿠션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었어요. 박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어요. 이 작은 머리카락 하나가 50년간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믿을 만한 의료진에게 연락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였고 비밀을 보장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의뢰를 하면서 박 회장은 간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선생님,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과학으로는 99.9% 정확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말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5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의뢰를 마친 후 박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정말 영자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8년 동안 가정부로 부려먹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반대로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너무 큰 착각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손등의 점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박 회장은 영자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영자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영자가 꽃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박 회장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어린 딸도 꽃을 좋아했었죠. 정원에서 꽃을 따서 엄마에게 선물하곤 했었습니다. 차를 우리는 영자의 손놀림도 유심히 봤어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의 손 같았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그 우아한 손동작이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박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사건 이후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 회장이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박 회장이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가까이 와서 영자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자는 긴장이 되어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박 회장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러가면서 박 회장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해야 했어요. 영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영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어줄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할까요? 박 회장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딸과 재회하는 상상,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 함께 음악을 듣는 상상.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영자가 자신을 거부한다면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에서 갑자기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뀌라고 한다면 영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딸을 잃었던 그날의 기록이 적혀 있는 일기였습니다. 50년 전 그 절망적인 하루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3살배기 딸이 사라졌다. 공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내는 자책하며 울고 있고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사하기만 하다면.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영자가 그 아이라면 5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 드디어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들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친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왜 몰랐을까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박 회장이 검사 결과를 받은 바로 그날 오후 집안 관리인 박동민 54의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재산 관리와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15년 동안 박 회장을 보좌해온 믿을 만한 부하였죠. 하지만 박동민에게는 숨겨진 욕심이 있었어요. 박 회장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이 상당한 유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15년간의 충성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박 회장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가정부인 영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동민은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했을 때의 그 심정을 말이에요. 박동민은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3시 박동민은 영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회장이 외출한 틈을 노린 거였죠. 그는 영자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영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동민의 목소리에는 뭔가 음침한 기운이 있었어요. 영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평소에 박동민과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둘은 거실 한편에 앉았어요. 박동민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최근에 회장님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영자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박동민은 영자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이상한 행동은 분명히 영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회장님이 요즘 영자 씨를 자주 바라보시더라고요. 영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것도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박동민은 영자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영자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영자 씨가 걱정돼요. 회장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때로는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영자는 박동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박동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영자 씨, 만약에 제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조건이요? 박동민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1억 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드릴게요. 대신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1억 원이라니 자신 같은 가정부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박동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영자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회장님께도 영자 씨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영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특별한 감정이라니.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박동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15년 동안 회장님을 봐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라요. 영자 씨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박동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로 박 회장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1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이 집을 떠나라는 제안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령 박 회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집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영자의 단호한 대답에 박동민은 당황했어요. 1억 원이면 누구나 솔깃할 만한 금액인데 거절하다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영자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이에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특히 요즘에는. 영자는 말을 멈췄어요. 특히 요즘에는이라고 하려다가
바이올린 연주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일 이후로 뭔가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박동민은 영자의 반응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좀 더 압박을 가해보기로 했어요. 영자 씨,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아세요? 회장님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회장님은 76세의 고령이세요. 이런 나이에 이상한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영자는 박동민의 말에 화가 났어요. 마치 자신이 박 회장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일할 뿐이에요. 박동민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렇다면 2억 원은 어때요? 2억 원이면 정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박동민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돈으로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까요? 하지만 영자는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갈 만큼 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영자는 일어서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다른 제안은 하지 마세요. 박동민은 영자가 거실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돈으로도 안 되다니.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수를 써야겠군. 한편 영자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박동민의 제안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박 회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말일까요? 영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평범한 53세의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가정부였어요. 박 회장 같은 분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 회장의 시선은 분명히 달랐어요. 바이올린 사건 이후로 뭔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영자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이 이 점을 유심히 바라봤던 것도 이상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게 미스터리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자가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 2억 원 같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집에서 느끼는 묘한 안정감과 소속감이었죠. 그날 저녁 박 회장이 돌아왔을 때 박동민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영자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동민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 회장도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어떻게 영자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비밀을 가진 채 그 저녁을 보냈습니다. 박동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영자에게 진실을 말할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DNA 검사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99.9%의 확률로 영자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영자는 자신을 아버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갑작스러운 고백을 믿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더구나 8년 동안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어린 딸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3살배기 딸이 웃고 있는 사진, 엄마와 함께 피아노를 치는 사진, 정원에서 꽃을 따고 있는 사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찾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4시 박 회장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영자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냥 가정부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딸로 말이에요. 박 회장이 천천히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박 회장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네, 회장님.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박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자는 조용히 기다렸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박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자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린 시절이요? 글쎄요. 보육원에서 자란 기억 정도만 있어요. 박 회장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은 부모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3살. 바로 딸이 사라졌던 나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영자는 박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영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등의 작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영자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영자의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어요. 영자 씨,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50년 전 저는 3살배기 딸을 잃었어요.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 후로 줄곧 찾아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럴 리가. 박 회장이 영자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당신의 손등에 있는 그 점, 제 딸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 음악에 대한 재능. 모든 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요. 영자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점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우연일 수도.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DNA 검사를 말이에요. 영자의 눈이 더 커졌어요.
DNA 검사라니. 언제? 어떻게? 며칠 전에 당신이 흘린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왔어요. 영자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일해온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영자가 중얼거리며 일어섰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박 회장도 일어서서 영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5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야. 아니, 내 딸아. 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자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자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말이에요. 박 회장은 그런 영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박 회장의 딸이라니. 5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이렇게 만났다니. 그것도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로 말이에요. 영자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3살 이전의 기억은 정말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사실이었고 부모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의 꿈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을까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재능. 보육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빨리 배웠었어요. 타고난 재능이라고 했었죠. 혹시 그것도 유전적인 것이었을까요? 영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설명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느꼈던 묘한 편안함, 박 회장을 보며 느꼈던 친근함. 혹시 그 모든 것이 혈연의 끈 때문이었을까요? 박 회장은 거실에서 영자의 방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모두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8년 동안 고용주와 가정부였던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긴 밤이 되었어요. 박 회장은 서재에서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지새웠고 영자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생각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과연 영자는 박 회장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재회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날 밤을 지새운 영자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며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운대 바다 위로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자신이 박 회장의 딸일까요? DNA 검사까지 했다고 하니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5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영자는 자신의 손등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작은 갈색 점이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평범한 점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아버지와 딸을 이어주는 표시였을까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을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가정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딸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죠.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각도에서 관찰해 봤습니다. 혹시 박 회장과 닮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의 모양도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아침 7시가 되었어요. 평소라면 출근해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박 회장을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영자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향하면서 박 회장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아직 서재에 계신 것 같았어요. 아마 밤새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고 집중도 안 되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나오시는 모양이었어요.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까요? 박 회장도 마찬가지로 어색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고백을 한 후 영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너무 놀라서 도망가 버린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그것조차 어려웠어요.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당신이 제 딸이 맞아요. 영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영자가 중얼거릴 때 박 회장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박 회장이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아이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눈매와 미소가 묘하게 친숙했어요. 이 아이가 당신이에요. 3살 때의 모습이죠. 박 회장의 설명에 영자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 어린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나 봐요. 영자가 중얼거리자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가 피아노를 칠 때면 항상 옆에서 따라 하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어요.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장면.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기억 같기도 한 모호한 이미지였어요. 영자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머리에 댔어요. 뭔가 기억의 조각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박 회장은 영자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정원에서 꽃을 따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손에 들린 하얀 꽃이 인상적이었어요. 꽃도 좋아했군요. 영자가 말하자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정원에서 예쁜 꽃을 따서 엄마에게 선물하곤 했어요. 그때 또 다른 이미지가 영자의 마음속에 스쳤어요. 하얀 꽃의 향기, 따뜻한 햇살,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상상일까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들이 계속 들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도 젊었고 옆에 있는 여성은 아마 어머니였을 거예요. 어머니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당신을 잃은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자책하시면서 영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다니.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영자의 표정을 보고 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만약 정말 자신이 그 아이라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아픔을 드린 걸까요? 그때 갑자기 영자의 머릿속에 더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넓은 공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서워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번에는 정말 기억 같았어요. 공원에서 무서웠어요. 영자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자 박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기억이 나세요? 영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기억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실제로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들이 계속 들어요. 박 회장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비록 완전한 기억은 아니지만 딸이 조금씩 과거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박 회장의 다정한 목소리에 영자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어제 밤부터 계속 느꼈던 묘한 감정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혼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은 안도감 말이에요. 회장님, 아니, 영자가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제까지 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어요. 박 회장은 영자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과 8년간의 고용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부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박 회장의 이해심에 영자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상황을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혈연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어딘가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이 집에서 느꼈던 편안함, 박 회장에게 느꼈던 친근함,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 침묵이 흘렀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로를 부정할 수 없는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와 박 회장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이제 박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고용주가 아니라 아버지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박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 같았어요. 그날 오후 2시 박 회장은 영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영자야, 오늘은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는 게 어떨까?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몰래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 말인가요? 정말 괜찮을까요?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이제는 몰래 할 필요 없어. 당당하게 연주해도 돼. 영자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금지된 악기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여겨도 되는 거였죠. 박 회장이 직접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져와 영자 앞에 놓았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바이올린에도 사연이 있어요.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당신을 잃은 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영자는 더욱 놀랐어요. 어머니의 바이올린이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거군요. 영자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어요.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고정하고 오른손에 활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하는 연주가 아니라 당당한 연주였거든요. 영자는 또다시 지선상의 아리아를 선택했어요. 가장 익숙한 곡이면서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을 담아 연주했어요. 곡이 시작되자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전 아내가 연주하던 그 선율이 다시 이 집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의 손에서 말이에요. 영자도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기쁨,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안도감, 그리고 음악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동까지. 선율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 갔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영자의 연주를 들으며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만약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영자는 연주하면서 어머니를 느꼈어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바이올린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해운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연주 실력은 며칠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손가락도 더 자유로워졌고 감정 표현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딸의 재능에 감탄했어요. 35년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다니 역시 타고난 재능이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나서야 영자는 화를 내렸어요. 거실에는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박 회장이 먼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영자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무릎에 놓았어요. 이제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의 딸이라는 게. 박 회장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으로 살아가요. 5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자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고 박 회장은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영자는 펜트하우스의 한 방을 자신의 방으로 꾸미게 되었어요. 박 회장이 직접 준비해준 아름다운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바이올린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영자는 매일 저녁 박 회장을 위해 연주했어요. 때로는 클래식을, 때로는 옛날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박동민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혈육을 이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결국 체념하고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어요. 오늘도 영자는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지선상의 아리아가 아니라 다른 곡들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실력이 날로 늘고 있어서 박 회장도 신기해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붉은 햇살이 비치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영자의 선율이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딸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비록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이 운명이었을 거예요. 영자도 연주하면서 감사했어요. 비록 어머니는 만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찾았고 자신의 정체성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음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의 펜트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선율. 이제 이 음악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아버지와 딸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매개체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도 감동받으셨나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이상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영자와 박 회장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